시어머니가 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도 아이가 있었다. 시동생의 아이는 아들인데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아들만 예뻐했다. 하지만 시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내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한 명 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시어머니는 내 딸을 조금도 예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우리 딸을 많이 예뻐해 주셔서 시댁에 갈 땐 꼭 딸과 함께 갔다. 우리 딸도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우리 딸에게 항상 차갑게 대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라며 시아버지 쪽으로 가면 시어머니는 지 예뻐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 봐라 라고 했다. 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애가 피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입속을 맴돌 정도로 시어머니는 우리 딸만 미워했다. 물론 시어머니의 태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손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수아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해도 누굴 좋아하건 미워하건 그거야 내 마음이지. 라고 할 뿐 조금도 딸을 예쁘게 봐주지 않았다. 딸도 할머니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낀 듯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시댁과도 가깝지만 친정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친정에도 자주 놀러 갔다. 친정에는 부모님은 물론 언니도 함께 살고 있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언니는 그 능력을 발휘해 한 식당의 주방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요리 레시피를 고민하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이모에게 딸은 항상 나도 뭐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했다. 딸이 어릴 때는 아직 위험해서 안 돼 라며 주방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초등학생이 된 지금은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볼래? 응. 이렇게 요리를 가르쳐 주곤 한다. 수아, 카레 짱 좋아하는데. 그치, 카레라면 수아도 만들 수 있어. 언니가 도와준 덕분에 수아는 생애 첫 요리인 카레를 만들었다. 먹음직스럽구나. 수아야 맛있겠다. 엄마 아빠는 손녀가 만든 카레를 적극 칭찬했다. 그리고 드시면서도 이거 참 맛있구나. 할머니나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라고 하셨고 수아는 아싸! 라면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더니 딸은 할아버지 갖다 줘도 돼? 라고 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말한다. 시아버지는 괜찮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평소 우리 딸에게 차갑게 구는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보아 카레를 가져가도 먹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가능한 한 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랬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딸의 마음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그 후 시댁에 가져가자 오 대단하구나. 이 카레를 수아가 만들었다고? 응, 이모랑 같이 만든 거야.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럼 먹어볼까? 그렇게 말한 시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카레와 밥을 그릇에 담았다. 오 맛있어. 수아는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시아버지가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딸은 할머니도 드세요. 라고 했지만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했다. 내가 수아가 열심히 만든 거니 한 입이라도 드셔보세요. 라고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 태도에 화가 난 시아버지가 손녀가 정성껏 만든 거라잖아. 왜 안 먹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카레 정도는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어. 카레 좀 만든 걸로 동네방네 떠들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다. 시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치만 이 세상에서 수아가 만든 카레가 제일 맛있단다.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100배 더 맛있어. 라고 하자 울상이었던 딸도 기쁜 듯이 말했다. 응, 할아버지 고마워요. 마음을 써주시는 시아버지에겐 감사했지만 어린 딸의 마음을 짓밟은 시어머니를 차마 용서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시댁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쩐 일로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우리 가족을 시댁에 초대했다. 그날은 바로 시부모님의 5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날 일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라 가기로 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딸은 친정에 맡기기로 했다. 센스 있는 우리 언니는 오늘은 새 요리를 알려줄게. 조금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뭐 만들 건데? 그라탕이요. 나 그라탕 엄청 좋아해. 이렇게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줬고 그런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에 갔다. 시댁에 도착하자 어서 오렴. 오늘 요리는 내가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식탁 위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미안하구나. 네 엄마가 결혼기념일이라고 다 만든 거야. 난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 요리들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모두가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는 이 소스는 비법 양념으로 땡땡을 넣은 거란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주저리 떠들어댔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지루하다는 듯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 나는 그저 생긋 웃으며 시어머니의 설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 어서 먹어봐 라고 했을 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뭐? 라고 되물었다. 어머, 못 들으셨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야, 너 내가 이 음식 차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 음식은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어디 한번 다시 말해봐. 라고 하며 시어머니는 모락모락 김이 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깔깔 웃으며 어머, 어머님, 잠깐 못 본 새에 귀가 어두워지셨나 봐요. 어디 감히? 네 말 다 들리거든. 너 정말 막대 먹었구나. 오랜만에 내가 손수 만든 일품 요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근데 어머님도 저번에 그 막대 먹은 말을 제 딸한테 하셨잖아요. 아, 그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카레는 딸이 처음으로 만든 요리예요. 안 먹는 것도 모자라 딸을 바보 취급하다니. 그게 할머니로서 할 행동인가요? 그따위 카레랑 내 요리를 비교하지 말어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쾅 하고 식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건 주연이 말이 맞아. 손녀가 처음으로 만든 요리에는 입도 안 댄 주제에 네가 만든 요리는 먹으라고? 웃기지 마.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지만 이젠 못 참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맞아,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딸이 정성껏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갖고 온 요리에는 손도 안 댄 주제에 결혼기념일은 얼어 죽을. 미안하지만 엄마와의 연은 여기까지야. 잠깐만,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시아버지가 집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자, 빨리 짐 챙겨서 나가!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짐을 챙겼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후 시아버지는 내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은 항상 수아를 예뻐해 주셨잖아요. 맞아, 잘못은 엄마가 다 했는데. 근데 아빠, 이제 어쩔 셈이야?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수아도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하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이렇게 시아버지는 집을 내놓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한 후 시동생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과거에 시동생의 아내도 못 살게 군 모양인지 단호하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거리를 배회하며 묵을 곳을 찾아다녔지만
남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온정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다. 내 이름은 무빈, 고등학교 3학년이다. 어느 날 베프인 우나미가 나이트 풀장에 놀러 가자고 했다. 야, 우리 이번 주말에 나이트 풀장 안 갈래? 나이트 풀장? 우리만 아직 못 가지. 다른 애들은 다 갔다 왔어. 애들이 그러는데 이쁜 여자애들 엄청 많고 장난 아니래. 글쎄, 나이트 풀장. 나 여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를 어떻게 혼자 가냐고. 승미도 같이 가자고 할게. 어? 뭐? 승미? 내 핑계 대고 넌 승미랑 풀장에서 노는 거야. 어때? 너도 이제 구미가 당기지? 승미는 나하고 같은 반이고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애이다. 승미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에 예쁘기까지 하다. 하지만 데이트 신청을 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나미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승미가 간다고 하겠어? 야, 걱정 마. 그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꼬실 테니까. 문제는 너야. 네가 와야지. 우나미가 나한테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애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야, 너네 무슨 얘기해? 좀 전에 나이트 풀장이 어쩌고 하던데 너네 거기 갈 거야? 갈 건데 왜? 추미는 승미의 친구로 두 사람은 항상 같이 다녔다. 나도 가고 싶은데.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우리야 좋지. 승미야, 너도 같이 가자. 수영장이면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좀 창피하지 않아? 야, 괜찮아. 나이트 풀장이잖아. 밤이라 컴컴해서 잘 안 보여. 조명이 있어도 낚같지는 않잖아. 야, 그리고 다른 반 애들도 어울려서 다 놀다 왔다던데 뭐 어때? 괜찮지? 추미야, 너 갈 거야? 나야 당연히 가지. 얼마 전에 예쁜 수영복도 샀어. 봐, 추미도 간다는데 승미야, 너도 같이 가자. 오나미는 승미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승미를 설득하는데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오케이, 됐어. 디데이는 이번 주 토요일이다. 우나미는 아직 여친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여친이 거기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됐어. 여친아, 기다려. 내가 갈게. 하면서 강분했다. 무민아, 너도 이 기회에 승미한테 그냥 고백해버려. 알았지? 잘해봐. 고백? 야, 나 못해. 절대 못해. 나는 우나미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풀장, 고백 그것뿐이었다. 다른 건 뭘 했는지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토요일이 됐다. 드디어 디데이. 많이 기다렸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추미와 승미. 승미 완전 천사야. 수영복 차림의 승미를 처음 본 나는 심장이 두근두근. 승미는 부끄러운지 추미 뒤에 계속 숨어 있었다. 내 수영복 어때? 예쁘지? 조금 야한 듯도 했지만 항상 화려해 보이던 추미에게 딱 어울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인 것도 같았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귀엽다. 뭐 일단 그렇게 띄워줬다. 자, 그럼 우선 음료수부터 마실까? 우린 알코올만 빼고 다 마셔도 돼. 나는 오렌지 주스. 나는 밀키스 마실래. 나하고 우나미가 가서 사올 테니까 너네는 여기서 기다려. 와, 너네가 쏘는 거야? 고마워. 추미는 기분이 업됐는지 신이 나서 나와 우나미에게 크게 손을 흔들었다. 우나미와 내가 4명이 마실 음료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야! 하는 승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와 우나미가 서둘러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승미가 땅에 주저앉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승미야, 너 무슨 일이야? 내가 승미에게 물어보자 설마. 대박, 너 생리하니? 라며 추미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승미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봤더니 수영복이 찢어졌는데 라고 힘겹게 말했다. 자세히 보니 승미의 허벅지 쪽에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가 보였다. 이거 빨리 치료해야겠다. 승미야, 일어날 수 있겠어? 내 팔 잡아. 고마워. 나는 승미를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리고 갔다. 출혈은 있었지만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간호사 누나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말에 나는 일단 안심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게다가 수영복인데 무슨 흉기인지 몰라도 너무 위험하잖아. 장난기 많은 우나미도 반 친구가 다친 걸 보고 진짜로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추미는
승미 너는 다쳤는데 노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그게 좋겠다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자 추미는 뭐가 좋은지 신이 나서 그럼 무빈아 우리는 가서 놀자. 허곡. 추미의 말을 들은 나와 우남이 승미 모두는 어이가 없어 추미를 쳐다봤다. 왜 그렇게 쳐다봐? 승미는 허벅지 다쳤으니까 못 놀잖아. 피가 또 날 수가 있으니까 물속에는 못 들어가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집에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 놀지도 못했는데? 집은 혼자 가도 되잖아. 야, 넌 친구면서 승미 걱정은 안 하냐? 네 친구가 지금 다쳤다고. 그리고 아직 범인이 안 잡힌 상태라 여기 운영팀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는데 넌 이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서 놀고 싶니? 뭐? 내가 오늘 여기 오려고 신상 비키니까지 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집에 가자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수영복이 문제야?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누가 의무실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고 곧이어 스태프가 안으로 들어왔다. 저 잠시만요. 저기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자를 찾았는데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범인도 잡았나요? 네, 그런데 그게 저기 저분이라고. 네?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추미였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분명히 분홍색 수영복 입은 분이 뒤에서 파란 수영복 입은 분의 허벅지를 칼로 긋는 걸 봤다는 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성 스태프가 잠시 신체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설마 아니지. 추미 너... 나 아니야. 아니라고. 추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자 스태프가 추미의 몸 검사를 시작했고 그러자 찾았습니다. 상의 주머니 안에서 작은 커터가 발견됐습니다. 너 대체 왜 그랬어? 너 승미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승미는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미는 다 포기하고 막 나가기로 한 듯이 친한 친구? 내가 미쳤어? 이런 촌스러운 애하고? 너 점점... 무빈이 너랑 승미가 친해 보여서 승미랑 친하게 지내면 무빈이 너하고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너하고 사귈 찬스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빈이 너는 승미만 쳐다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추미는 나를 꼬시려고 승미한테 먼저 다가가고 친한 척 굴었는데 승미가 방해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집에 먼저 보내려고 겨우 그런 이유로 계획적으로 승미 다리에 칼을 그은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말 같지 않아? 그러는 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대체 저런 답답하고 촌스러운 애가 뭐가 좋다고 맨날 승미밖에 모르잖아. 나는 너 때문에 일부러 이 수영복도 새로 샀어. 알아? 나는 너 같은 애는 좋아하지 않아. 더구나 친구를 이렇게 막대하는 애를 누가 대체... 아무튼 나는 두 번 다시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더 예쁘고 스타일도 더 좋잖아. 추미는 원망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추미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승미야, 나 때문에 네가... 정말 미안하다. 추미가 나 때문에 승미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승미에게는 몸에 난 상처만큼 아플 것이다. 친구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니 말이다. 승미는 무척 괴로워하는 얼굴이었지만 괜찮아. 좀 놀래긴 했지만 괜찮아. 하고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웃어 보였다. 그 후 추미는 자퇴를 했고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추미의 일을 겪고 나서 혹시 또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승미한테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다 졸업식 날 승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추미 일이 있고 나서 네가 부담 가질 것 같아서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이제 매일 볼 수도 없을 거고. 어? 나는 나대로 너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또 생길까 봐 일부러 거리를 뒀었던 건데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는 걸 알고 서로 조금 놀랐다. 그때 풀장에서의 일은 고마웠어. 그땐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것 같아서. 나야말로
풀장에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큰 상처도 아니었고 흉터도 안 남았어. 정말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그날 결국 우리 놀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다시 가지 않을래? 진짜? 나랑 같이? 그래도 돼? 응. 가자. 나 진짜 가고 싶어. 그렇게 나는 풀장에 같이 놀러 간 걸 계기로 승미에게 고백을 했고 승미도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추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다.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있던 승미의 마음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남겼다. 추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날 나는 아들아이를 차에 태우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차에서 내리자 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모르는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 차를 요리조리 보더니 어머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나는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상대에게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뭐 감사합니다 라고 상투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여자는 당돌하게도 있지 나 이 차 좀 빌려줘 라고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의 태도에 나는 뭐라 반응조차 못하고 있었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못 들었어? 이 차 좀 빌려달라고. 저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좋은 차니까 나도 이런 차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빌려줘. 허걱.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약간의 공포심마저 느껴졌다. 대화를 포기한 나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다. 다음 날도 차를 타고 외출할 일이 있었다. 어제 그 여자는 대체 뭐였지? 우리 주차장에 있었다는 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데 다신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언제나 나쁜 예감은 적중하는 법. 안녕하세요. 지금 나가는 거야? 어제 그 여자가 또 우리 차 앞에 있었다. 그것도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어제 부탁했던 거.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날은 꼭 빌려줘. 알았지? 뭐요? 난 빌려준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부탁하러 왔잖아. 자기도 진짜 멍청하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몇 번이 됐건 차는 빌려줄 수 없어요. 더구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멍청하다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경우 없는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당신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될 텐데. 각오해. 우리 집 아빠가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네? 아빠라뇨? 아빠라니요라니? 우리 집 아빠는 계장이라고. 당신 남편은 우리 아빠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 텐데 이제 어쩌나? 잘못했다고 빌고 싶겠지만 이미 늦었어. 건방떨더니 고소하다.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휴, 이제 감이 온다. 이 여자가 이렇게 개장을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원 전용 아파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남편들의 직장 내 서열이 명확한 만큼 지금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의 서열을 내세워 나를 겁주려는 것이다. 아마 이 여자 생각에는 내가 자기보다 어려 보이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당연히 직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근데 어쩌나? 우리 남편은 계장보다 높은 간부 사원인데 이 여자를 어쩌면 좋을지. 일단 그냥 내버려 두자. 맘대로 하세요. 아빠한테 말하셔도 되고 누구 또 말할 사람 있으면 다 말하세요. 남편분께 말하기 좋게 저희 남편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한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편분께 어떤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고분고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난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자리를 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려나?
나도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과 계장이면 아마도 진산 계장일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해볼게. 그렇게 해줘. 부인 되는 사람이 뭐랄까? 좀 분위기가 싸나워. 말 걸기 겁나. 저녁을 먹고 치운 후 아들아이를 재우고 왔는데 현관 벨이 울렸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을 열자 문 밖에는 어떤 남자와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인 것 같았다. 진선. 역시나 같은 과의 진산 계장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진산 계장의 얼굴은 불쌍할 정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을까 싶어서 여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사과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라며 미안해하는 자기 남편을 쪼아댔다. 진상 계장님, 그만 고개 드세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뢰되는 말을 해서 기분 상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도 여전히 여자는 화를 사귀지 못하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는 자기 남편을 불만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요. 지금 남편분이 이렇게 머리까지 숙여가며 사과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면 결국 회사에서 곤란한 건 남편분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불화는 무슨 불화가 있다는 거야. 한강 씨 부인이 괜히 분란을 만든 거잖아. 아니, 일방적으로 접근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늦은 밤에 집까지 찾아온 게 대체 누군데? 이건 그냥 여자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회사 상사까지 동원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속 보이지 않나? 자동차 한번 빌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치사하게 남편까지 앞세워서 잘난 척하니까 좋냐고. 허걱? 누가 할 소리를 지금.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진산 씨는 막말을 쏟아내는 자기 부인을 보면서 이제는 몸까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자동차 한번 빌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치사하게? 이 부분에서 남편이 발동이 걸린 것 같았다. 사실 이 차는 남편이 아주 예전부터 꼭 타고 싶어 했던 차로 승진을 한 후 기념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 그러시죠.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면 빌려드려야죠. 하지만 만약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기면 새 차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남한테 물건을 빌릴 땐 그 정도 각오는 하는 게 정상이죠. 뭐야 그게? 그래요 그럼 상처가 생겼을 때 얘기니까 깨끗하게만 타면 몇 번을 빌려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죠? 네, 물론 필요하다면 빌려드리죠. 그러나 만약 차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도 전액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없으니까 우선 담보로 차값의 반을 현금으로 가져오시죠. 그럼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담보로 맡아둔 돈은 그대로 돌려드리죠. 잠깐 받아뒀다 돌려주는 거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핸드폰으로 금액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이게 얼마야? 돈 타령이나 하고. 나도 그딴 차 필요 없어. 누가 그거 아니면 차가 없는 줄 아나? 멍청하긴. 마누라가 멍청하면 남편도 똑같이 멍청하니까. 됐어. 이딴 사람들 상종 안 하면 그만이야. 당신 지금... 옆에서 듣고 있던 진산 씨의 얼굴이 불쌍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도 나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내 남편한테 이러는 건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멍청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진짜 멍청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남편분이 덜덜 떨고 있는 것 좀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본가 그걸 모르게. 자기 남편 상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진상 계장님, 제발 부인 단속 좀 하세요. 머리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요? 하고 싶은 말 참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더 해보세요. 저 이번 일은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산 씨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자기 부인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지경이 되도록 눌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도 여자는 온몸을 뒤틀면서 자기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말 괴물을 보는 것 같았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글쎄, 내가 멍청해서 여기서 약속을 해도 내일 회사 가면 까먹을지도 모르는데. 예, 제발 이사님. 농담이에요. 진산계장 입장은 잘 압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따라 웃을 뻔했다. 멍청이란 말에 꽁해진 것도 웃기고, 그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 조건 없이 진산 씨가 변상할 것, 두 번 다시 나와 아들아이에게 접근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일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한 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진산 씨의 부인은 끝까지 사인을 거부했지만 최종적으로 진산 씨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인을 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남편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무슨 죄가 있는 건지 원. 그 후 진산 씨와 약속했던 대로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선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일체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산 씨는 남편을 대할 때 누가 봐도 지나치게 아부를 해서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바람에 남편이 조금 곤란하다고 했다. 또 진산 씨는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부인과 이혼을 했다. 하긴 그런 아나무인인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어쩌다 한번 본 게 다이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연이라도 다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서로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 같이 살아본다고 해도 잘 안 맞는 부분이나 자기 단점을 의식적으로 감춘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결혼했어도 서로 노력하고 맞추면서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이 봐왔다. 나는 남편과 결혼 전에 동거 기간을 거친 케이스이다. 동거 시작 후 남편이 전근 발령을 받았고 그때 이미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같이 부임지로 가는 걸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내 나이 28살 때였다.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하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고 서원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 나는 30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남편과 상의한 결과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파트로 일하면서 가사는 내가 전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거하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결혼 전후가 너무 다르다고 말하면 연애할 때랑 결혼이랑 엄연히 다르지 하고 대꾸했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아이는커녕 둘이서 사는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결혼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혼하면 쪽팔린 건 여자 쪽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남자를 알아보는데? 라고 되묻고 싶다. 결혼하고 나서 첫 부부싸움은 전날 만들었던 단호박 버터구이가 조금 남았길래 다음날 믹서에 갈아 잘게 다져 부드럽게 볶은 양파와 섞어 포타주 스프로 만들어서 그날 저녁상에 올렸다. 우와, 맛있다. 프로가 만든 것 같아. 정말?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다. 이건 뭘로 만들었어?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사실은 폭풍 칭찬에 신이 난 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신 있게 설명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은 음식 대충 재탕해서 내놓는 거 좀 그렇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 였다. 내 기준으로 이건 남은 음식을 대충 재탕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우선 결혼 전 동거를 할 때에도 나는 이런 식으로 남은 요리 활용을 잘했었다. 예를 들어 감자조림이 남았을 경우 다음날 수분을 제거하고 고로케로 변신시켰었고 카레가 조금 남았을 때는 다음날 카레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가라아기가 남으면 다음날은 치킨 가츠동. 이런 식으로 나의 아이디어 요리가 탄생했다. 동거할 때에는 이렇게 활용한 요리들도 맛있다면서 잘만 먹던 사람이 포타주 스프가 남은 요리를 활용했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불쾌해하다니. 황당한 건 오히려 나였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다음날 점심에 네가 먹어 라고 할 때에는 기가 막혔다. 그야 물론 파트 근무가 없는 날엔 전날 남은 음식을 혼자서 먹기도 하지만
남은 요리를 잘 활용하면 제대로 된 요리가 하나 완성되는데 경제적이기도 하고 양념이 잘 배어 있으니까 맛도 더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다. 난 그저 그런 생각이었다. 빨래만 해도 둘밖에 없으니까 빨래도 별로 없고 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세탁기를 돌렸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 빨래 매일 안 해? 라는 참견까지 했다. 동거할 때는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3일에 한 번 돌릴 때도 있었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나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틀에 한 번 빨래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의 대답은 너 툭하면 결혼 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거 다 핑계고 도피야. 그 버릇 좀 고쳐. 라며 화를 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회의감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라는 편지와 결혼 반지를 남기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왔다. 아름이가 너무 애처럼 굴어서 제가 좀 잔소리를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름이 잘 돌보겠습니다. 라며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를 애 취급하듯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우린 그렇게 철없는 애로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낯선 곳에 남편만 보고 결혼해서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제 딴에는 단단히 결심했다고 생각했었어. 대체 우리 애 어떤 면이 그렇게 애 같았나? 얘기나 좀 들어보세. 라고 남편에게 질문하셨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흠칫하더니 기껏 꺼낸 말이 지난번 단호박 포타주 스프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다른 것도 또 있나? 라고 묻자 감자조림을, 다른 건 카레를, 다른 건 가라아게를, 다른 건 빨래도 좀 하고 대답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내가 더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대체 거기 어느 구석이 어린애처럼 굴었다는 건가? 라고 묻자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요리가 나오면 솔직히 힘이 빠집니다. 월급 타면 다 갖다 주는데 그런 남은 음식 재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든 제대로 된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빨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제때제때 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엄마는 중간에 기가 찼던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지금 한 얘기를 똑같이 자네 부모님께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는 게 좋겠네. 라고 하셨다. 다음날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양쪽 집 식구들이 만났다. 대체 무슨 이유로 아름이가 집을 나온 거니? 그게 결혼하자마자 아름이가 집안일을 다 대충대충 하니까 내가 그걸로 몇 마디 싫은 소리 했더니 집을 나가버리잖아. 대충대충이라니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께도 다시 단호박부터 시작해서 미주알 고주알 지금까지 내가 만든 남은 요리 활용의 예를 열거하고 빨래가 어쩌고까지 얘기를 모두 마쳤다.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우리 부모님과 별 다르지 않았다. 넌 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니? 하고 시어머니는 알뜰살뜰 절약하면서 야무지게 살림 잘만 하는데 뭐가 불만이니? 얼마 되지 않는 남편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똑소리나게 살림하는 부인이 어디 그렇게 흔한 줄 알아? 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마음이 놓였다.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정상이시네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지적했듯이 남편의 월급은 세금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겨우 170만 원 정도로 결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보너스는 있지만 한 달 월급 정도였고 그래서 나도 임신 전까지는 파트 근무라도 해서 돈을 모아두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식비도 무시할 수 없는지라 남은 음식을 활용해 새 요리로 탄생시켰던 것이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물론 내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나랑 누나까지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니가 집에서 일을 대충 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요리, 청소, 빨래, 온갖 집안일에 회사 일까지 모두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나는 아름이가 모든 걸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음식만큼이라도 남들처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대체 남들처럼 먹는 건 어떤 걸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지? 그렇게 말해주려고 하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멍청한 소리 좀 작작해라 라고 한 소리 쏘아붙였다.
남은 음식 활용해서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게 대체 뭐가 문제니? 예전에 네가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줬던 도리아는 네가 남긴 나폴리탄 스파게티나 카레 가지고 만들었었다. 몰랐니? 허걱. 그뿐인 줄 아니? 계란 해물찜은 그 전날 남은 야채며 생선, 어묵으로 만들었고 또 뭐야? 도시락에 넣었던 볶음밥도 남은 야채니 고기를 넣고 만든 거였어. 그렇지만 너는 항상 맛있다면서 하나도 안 남기고 잘만 먹었었잖아. 거짓말이지? 계란 해물찜에 들어간 것도 볶음밥에 들어간 것도 다 남은 음식들 섞어서 만든 거라고? 그럴 리가.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 월급이랑 나라에서 받는 복지 수당으로는 도저히 너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 하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서 그렇게 절약하고 저축해서 너랑 네 누나 대학까지 다 가르쳤다. 남은 음식으로 다시 만든 음식을 무시하나 본데 너는 매일 그렇게 재탕한 음식을 좋다고 맛있다고 먹고 자랐어. 그걸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드니? 빨래만 해도 그렇다. 식구가 적으면 빨래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매일 빠니? 나도 3일에 한 번씩 하고 목욕할 때 받아놓은 물도 안 버리고 항상 빨래할 때 썼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말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만든 재탄생 요리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특히 해물 계란찜은 고급 호텔 저리 가라라고. 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도 없이 들었었다. 그런 최고로 뽑는 엄마표 요리가 나를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탄생 요리였다니. 할 말을 잃을 만도 하겠지. 잠시 후 남편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반지를 빼고 친정으로 돌아갈 때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모자른 아들을 둬서 내가 면목이 없다. 하지만 한 번만 더 하며 울면서 애원하시는 바람에 일단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은 갑자기 요리며 집안일에 대해서 일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름아, 혹시 오늘 저녁 반찬 어제 남은 만두를 재탄생시킨 거야? 맞아. 왜? 역시 빙고! 만두를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다니 넌 진짜 아이디어 천재다. 우리 아름이 역시 최고야. 넌 모든 주부들의 귀감이 돼야 마땅해. 날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티나게 띄워주는 바람에 이건 이것대로 듣기가 민망하고 거북하다고나 할까 뭐랄까. 남편과 나는 대학 때부터 만났고 졸업 후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시댁살이의 첫 순환은 시어머니의 요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결혼 전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직접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맛을 본 남편이 맛있다며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다. 냉동식품도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도 아닌데 맛있다며 집에서 만든 오므라이스가 오므라이스 맛이 나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대체 집에서 뭘 먹길래 저럴까 싶었다. 집밥이 맛없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너무 과장하는 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았었다. 그러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드디어 그날 시어머님이 만드신 요리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다. 일단 먹기도 전에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한꺼번에 감이 왔다. 생선 요리도 아닌데 퀴퀴한 비린내를 풍기는 찜 요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볶음 요리는 매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닌 이 세상 맛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걸 먹고 살았으니 내 오므라이스에 올만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음식을 음식이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시어머니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동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마치 딴 사람처럼 태도가 돌변했다. 이건 간을 볼 때 이걸 넣어야 되고 재료는 저걸 넣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참견하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 더구나 나한테 지시하는 요리법은 모두 자기 방식에 근거한 거라 얘기를 들을수록 왜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탄생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탄생 비화를 알게 된 기분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채칼로 당근 채썰기를 하려고 하자 너는 채썰기도 직접 안 하고 요령을 부리니? 라면서 야채 써는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그때마다 내가 만든 요리 맛을 보고는 그냥 먹을만은 하네 라면서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게 정해진 룰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까지 참견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참견하다가 결국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고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마는 일이 계속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내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다가 내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생겼는지 내일은 유미가 만든 쇠고기 감자조림 먹고 싶다. 야, 그거 좋겠다. 나도 쇠고기 감자조림에 한 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보는데 맛을 들였다. 하지만 누가 음식 얘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잔소리를 할까 궁리하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정작 요리를 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모두 잊은 듯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고 묻자 오랫동안 먹다 보니 습관이 됐는지 맛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계속 먹었다는 사실에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남편이 내 요리를 먹고 울었을까. 지금은 내가 한종일은 물론 양식에 태국 요리 등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식사 시간이 너무 즐겁다면서 행복해하신다. 시아버지는 환갑이 다 되어서 똠양꿍, 월남쌈 같은 태국 요리를 좋아하게 되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쉬어요. 뭘로 오셨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식초다.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넣은 건데 넌 그런 상식도 없니? 라고 말하면서 빈병이 된 식초병을 보여주셨다. 몸에 좋다고 하니 식초를 새로 사와서 한 병을 다 넣은 모양이었다. 음식에서 식초 맛밖에 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다. 식초 맛은 그나마 양반이고 설탕을 뭉텅이로 넣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이건 고기건 재료를 다듬는 걸 본 적이 없다. 식초가 몸에 좋다고는 하나 맛의 균형이나 조화는 모두 무시하고 그냥 식초만 들이부어서야 어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고기에 밑간을 해놓는다거나 조개 해감도 당연히 하지 않으신다. 시어머니가 소나 닭, 간, 고등어 등 냄새가 강한 재료로 요리를 한 날엔 식탁에 앉기가 겁날 정도였다고 남편이 말했다. 일단 재료는 익힌 상태라 먹어도 생명에 이상은 없으나 도저히 목구멍을 넘기기가 힘든 상태라는 게 시어머니표 요리였다는 결론. 하지만 이제 주방에서의 요리 담당은 나. 싱싱해 보이는 고등어가 있어서 몇 마리 사다가 양념을 넣고 졸였다. 당연히 냄새 제거를 위해 내장도 다 빼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조리 준비를 했다. 완성된 요리를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다 조리된 걸 사온 거 아니냐며 나를 의심했지만 날고등어가 들어있던 팩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어머나, 네가 진짜 만든 거구나 하더니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셨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밖에서 사온 것도 아닌데 고등어 조림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며 감탄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고등어를 넣고 양념장 넣고 끝. 뭐 이렇게 요리했을 게 뻔했다. 내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맛본 남편과 시아버지는 감동의 도가니였다. 당신 유미한테 요리 좀 배워. 바로 이 한마디가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돼버렸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시누이가 나를 보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라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언니, 우리 엄마가 만만해요? 왜 우리 엄마 무시해요? 라고 따지고 들었다. 당연히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내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누이는 또 나에게 나는 엄마한테 요리 배웠지만 내가 만든 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면서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화만 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그럼 아가씨가 오늘 저녁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싸우느니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얘기가 빠를 것 같았다. 결과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냥 끓는 물에 된장만 풀었는지 국에 들어간 야채는 아직 살아있었고 생선을 구워서 몸에 좋다는 식초에 절였는데 겉은 타고 속은 덜 익고 비린내 나는 생선 식초 절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요리에 맛술을 얼마나 넣었는지 술 냄새가 나는 참치덮밥. 밥에도 식초를 넣어서 초밥처럼 만들었는데 밥 반, 식초 반. 시어머니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말이 없었고 우웩하고 미각보다 후각이 먼저 반응한 건 남편과 시아버지. 자신만만해하던 시누이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한번 먹어봐. 뭐야, 아빠랑 오빠까지 1억이야?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식을 입에 넣은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겉은 탔는데 속은 안 익은 물컹하게 씹히는 생선살에 식초의 산미가 가미된 맛을 상상해 보시라. 그런데도 시누이는 멈출 줄 모르고 시어머니 역성을 들며 나한테 화를 냈고 마침내 남편은 시누이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달려온 시누이의 남편에게 남편이 자네도 참 고생이 많네 라고 위로하자 그렇죠 뭐.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나 원래는 안 그래. 오늘 실수해서 그래. 라며 시누이는 여전히 뭐라 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자 남편이 나에게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나는 시누이 부부에게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같은 재료로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 앞에 내놓았다. 시누이 남편은 처음 남편에게 요리를 해주었을 때처럼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울먹이면서 감동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시누이도 물론 표정은 맛있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누이 남편이 뭔 소리야. 네가 만든 거랑 이걸 비교하다니. 이건 이 음식에 대한 신뢰야. 라고 하자 시누이도 더는 토를 달지 못하고 입을 뾰루퉁하게 내밀더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시어머니에게 기본을 잘못 배운 시누이에게 제대로 된 요리법을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까 같은 태도로 봐서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날 일로 시어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시누이는 여전히 자기 요리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기 남편으로부터 네가 만든 요리는 솔직히 맛이 너무 이상해. 내가 지금껏 참고 먹은 건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삼켰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냥 네가 무릎 꿇고 처형댁한테 가서 요리 좀 배워와. 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누이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지라 계속 버티는데 이미 시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진 지 오래라 시누이에게 네 요리는 맛이 없다고 직언을 하고 있다. 그래봐야 네 남편만 불쌍해. 그냥 네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요리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 라고 전화로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처음엔 나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도 지금은 나한테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 태도가 달라지셨다. 그러다 간혹 그동안 자기가 해오던 방식과 다르면 그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라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냥 조용히 배우세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 파괴적이고 이단적인 맛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처지면서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나에게 요리를 배우고 계신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 요리 천재야. 라면서 자랑을 하신다고 한다. 처음엔 주방에서 부딪힐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남들보다 요리 솜씨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닌데.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황금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를 할 때에는 열심히 레시피를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고 어쩌다 귀찮으면 시판 즉석 음식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자꾸 내 자랑을 하니까 어머나, 요리 솜씨 좋은 며느님. 거기 시어머니가 요리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 요리를 할 때 부담도 되고 자꾸 욕심을 내게 돼서 요즘은 마음이 복잡하다. 어쨌든 남편이 결혼을 정말 잘했다며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이상하게 나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나한테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정은 어찌됐든 중요한 건 결과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현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솔직히 나는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3년 전에 아빠도 돌아가셨고 엄마 연세도 있으셔서 불안해. 내가 모시고 싶어. 집세도 아끼고 좋잖아. 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시게 되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어머님 모시기를 싫어하냐 하면 시어머니는 안 좋은 의미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나 너 여자면서 왜 밖에서 일하는 거니? 원래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다. 하지만 아이 계획도 있고 언젠가는 저희 집을 짓고 싶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여길 나가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직 먼 미래 얘기예요. 맞벌이 한 지 이제 1년째고 돈도 많이 못 모았거든요. 뭐야?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이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또 어느 날은 왜 우리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니? 자고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지. 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도 일하고 있어요. 서로 똑같이 일하고 있으니 집안일도 당연히 분담해야죠. 분명 네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월급은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받잖아. 그니까 우리 아들한텐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되지. 그건... 왜?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내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을. 그러자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전업주부였다고 날 무시하잖아. 이나야, 엄마 연세도 있으니까 너무 심한 말은 삼갔으면 좋겠어. 너 보기보다 야박하구나. 뭐? 이런 애를 아내로 두다니 우리 아들이 너무 가엾구나. 어머니를 모시면서 반년간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지만 요즘은 남편이 시어머니만 감싸고 돌아서 정말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생각하자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니던 회사도 사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하게 되었다. 즉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24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한다니 분명 절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 내 예감은 적중했다. 시어머니에게 미리 회사 사정을 말하고 근무 시간에는 쭉 2층 내 방에서 일했다. 내 위치상 후배들에게 업무 지도도 해야 했기에 컴퓨터 화상 통화를 통해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늦을 때는 야근도 했다. 물론 내 방에서 말이다. 그런 나날이 한 주간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그날도 내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 이렇게 외쳤다. 너 말이야. 일한다고 해놓고 왜 남자랑 놀아나는 거야? 네? 잠깐.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나가주세요. 후배가 다 듣잖아요. 일 좋아하네. 젊은 놈이랑 꽁냥거리는 주제에 방 밖에까지 다 들려. 네가 남자한테 아양 떨면서 꼬리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잠깐. 진짜 다 들리거든요. 큰 소리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참, 남편은 밖에서 축을 일하는데 넌 집안일도 안 하고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양동이에 물을 4개 끼얹었다. 거기다 내 컴퓨터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있는 힘껏 밟았다. 몇 번이나 말이다. 컴퓨터는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보기 좋게 부서져 버렸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 컴퓨터란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잖아. 해픈년 같으니. 아니라니까요. 회사 후배랑 업무 회의했던 거라고요. 그딴 건 안 믿어.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야. 저번에 우리 아들도 컴퓨터로 여자라뇨? 뭔데요? 여자랑 뭘 했는데요? 분명 상사랑 회의 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은 업무상 화상회의가 없을 텐데요. 남편이 화상통화를 한 게 누구죠? 너무 옛날 일이라 다 까먹었어. 그치만 넌 분명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잖아. 화상회의라고요. 그럼 저희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불륜 증거는 확실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화상회의 이꼴 불륜이라는 발상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걸까? 통화 상대를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해하셨다. 그러니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마 했던 게 맞았다. 나왔어. 왔어? 있잖아. 오늘 어머님이 내 컴퓨터를 부쉈거든? 뭐라고? 어차피 또 네가 엄마 심기를 건드릴 만한 짓을 했겠지.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 컴퓨터로 누구랑 통화한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한테 들었어. 내가 누구랑 통화하든 상관없잖아. 그래, 말을 못하겠다 이거지? 그건 아닌데 회사 동료야. 업무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 지금까지 컴퓨터는 쓰지도 않던 당신이 컴퓨터로 회사 동료랑 얘기를 했구나. 남편은 엄청 당황해했다. 옛날부터 우리 남편은 당황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다. 뭔가 캥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집 컴퓨터에 화면 녹화 앱을 깔고 밤중에 자동 실행되도록 해놓은 것이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남편이라면 앱이 실행돼도 아마 모르겠지. 그러자 곧바로 남편이 연락하는 상대가 누군지,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됐다. 이러니 시어머니도 나를 의심하지. 본인 아들이 같은 방법으로 불륜 상대와 연락을 하니까 말이다. 그 후 나는 흥신소의 의뢰에 불륜 증거를 모았다. 한 달 후 저녁. 여보, 할 얘기가 있는데. 미안. 이제부터 회사 사람이랑 업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소연 씨 참 젊고 예쁘더라. 그걸 어떻게... 설마 엄마가 말한 거야? 나 아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말한 거 아니야. 당신이 누구랑 얘기하나 보려고 내가 컴퓨터 화면 녹화 앱을 설치했어. 근데 소연 씨랑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려나? 나는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을 왜 네가 날 미행한 거야? 나 그렇게 한가하진 않거든. 흥신소에 부탁한 거야. 흥신소라고? 너도 딴 남자 만나고 있었잖아. 그래? 그럼 너나 나나 똑같네. 그니까 그건 화상회의라고 말했잖아요. 아니면 저희 상사한테 지금 확인해 볼까요? 그러고 보니 저희 상사가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니 마침 잘 됐네요. 왜 내가 너희 상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야, 전에 어머님이 회사 컴퓨터를 부쉈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어머님 앞으로 컴퓨터 값 청구서를 보냈다고 하니 꼭 내셔야 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겠어. 이혼하려고? 당연하지. 이제 당신이랑도 당신 어머니랑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 깜빡하고 말 못한 게 있는데 녹화한 화면 오늘 당신 회사에 보냈어.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자꾸 업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그럼 두 사람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그 후 남편은 사실 상간녀 소연 씨는 남편 상사의 딸이었다. 게다가 소연도 유부녀로 더블 불륜을 한 모양이었다. 남편은 당연히 해고당했다. 위자료도 나와 소연의 남편 몫까지 준비해야 했고 그 덕분에 빚을 진 듯했다. 소연은 우리 남편이 먼저 자기를 꼬셨다고 주장하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덮어 씌우려 했고 시어머니는 극대노. 소연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만. 그 후 나는 일도 생활도 아주 순조롭다.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지고 싶다.